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대표적 암호화폐죠. 비트코인이 86,000달러 선까지 지금 깨지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급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단기 조정에 그칠지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그러네요. 몇 달 만이죠? 네. 제가 나온다는 거는 변곡점이 있어요. 굉장히 올랐거나 굉장히 내려갔을 때. 또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후자죠. 오늘은 이제 많이 내려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 검은 11월이라고 할 정도예요. 아, 벌써 이제 별명이 생겼군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검은 금요일인데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검은 11월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10월부터 시꺼맸습니다. 네. 10월에 제일 올랐을 때가 얼마였었죠? 10월에 이제 지금 신고점 기록했던 게 예, 12만 6천 달러 예. 정도고, 오늘 이제 8만 5천 달러 선까지 내려왔으니까. 몇 퍼센트가 빠진 거예요? 그럼 대략 한 35% 정도? 네. 네, 35% 정도 빠졌다 봐야죠. 네, 그럼 시총도 많이 날라갔겠네요. 그렇죠. 그냥 3분의 2 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4조 3천억 달러대에서 3조 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네, 되면. 이제 전체 크립토 시장 전체만. 시총이 네, 4조가 예. 넘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아마 3조 밑으로 내려왔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 네. 한 2달 전인가 만났는데 한참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잘 지내는 친구인데 네. 올 초에 이제 아파트를 팔았대요. 어.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비트코인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다 도중에 한번 이제 아파트를 아주 작은 거를 산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연락이 이제 안 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뒤늦게 비트코인에 올라탄 사람들이 꽤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폭락을 하면 물론 계속 가져갈 생각을 했겠습니다. 판단이 있어서 했겠습니다만은 어떨까요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게 네. 이제 한 6만 달러대 중반에 있었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초에 네. 당선이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그날부터 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40%가 올랐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12월, 1월 요때쯤에는 대략 10만 달러가 맞아요. 됐던 건데 네. 사실 이제 그 가격대보다도 상당히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초 작년 말 요때 사신 분들은 대부분 웬만하면 지금 손실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지 이제 전문가시니까 하나씩 좀 짚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상승의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승은 어떤 자산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이제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갑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풀이해 볼 수 있는데 2025년 상반기 그리고 이제 중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네. 4월, 5월, 6월, 7월, 8월 네. 이때쯤에는 누가 많이 샀냐면 주체가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는 비트코인 현물 ETF. 네. ETF에서 자금이 다시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좀 상승이 됐었고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DAT라고 하는 이 섹터의 기업이 따로 생겼어요. 네. 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라고 해서 네. 기업명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이해가 쉬우신데요. 보통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네. 아니면 최근 올해 하반기에 지금 서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비트마인이거든요. 네.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더리움을 전문적으로 사서 모으는 네.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DAT 기업과 현물 ETF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비트코인도 오르고 네. 이더리움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은 정확하게 그 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ETF와 네. 이 DAT 기업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이 이유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파는 거는 사실은 이제 결과고요. 네.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네. 그 과정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좀 가장 컸던 거는 최근에 이 미국 금융시장을 필두로 해서 상당한 유동성 경색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제 SOFR이라고 해서 네. 이게 단기 달러
시장에 이제 금리 작용하는 금리인데요. 이 금리 자체가 원래는 올라가면 안 되는 구역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네.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급한 사람들이 사람들은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 가장 쉬운 것이 자산 중에 많이 올랐던 것부터 그거를 처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먼저 떨어지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금 가격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이 주식도 이제 좀 많이 팔고 있죠, 사람들이. 그 AI 기술주 관련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을 좀 많이 산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연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AI 그 거품론 뭐 위기론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도 같이 그 가격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상관관계 같은 걸 계산해 보면 나스닥 지수하고 네. 나스닥 100 지수하고 비트코인 가격하고는 대략 한 0.8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네요, 생각보다. 근데 네. 올해 하반기에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 네. 상승할 상승할 때는 이 상관성이 좀 떨어지고 하락할 때는 상관성이 굉장히 높게 아이고 나타납니다. 하락할 때 더 힘들게 만드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게 이 AI 주식이라든지 흔히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M7. 네. 주력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이 빅테크들이죠. 주식들은 미국 정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뭐 딴 나라에 이제 이제 방문할 때마다 네. CEO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매출을 엄청 올려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기업들의 상승으로 주가가 버텨오고 견인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비트코인은 사실 이렇게 끌어주는 주체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에 지금 내 돈을 넣어야 되지? 올라가는 쪽에 올라타자.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좀 더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락에? 예, 그게 단기에 너무 많이 급락해서요. 지금 또 하나의 요소는요. 네. 주식이고 지금 코인이고 간에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매수하는 비율이 좀 하반기에 급격히 늘어났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B2 비율이 늘었다는 건데요. 네.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B2라는 것은 사실 내가 현물을 사게 되면 하락을 하거나 이제 상승을 하거나 똑같이 한 배 한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B2를 했을 때 하락이 좀 크게 나오면 네. 이 담보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네. 청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슈 청산 이슈가 있어서 네. 요 청산이 크게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10월 11일에 네. 예. 예, 중국이랑 한참 이제 새로 관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네, 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시사했는데 네. 그날 이제 비트코인 이 전반적인 크립토 자산 시장에서 네. 190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하반기에는 상당 부분이 사실은 비투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던 국면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네. 비투에 사용되는 총알이 증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 압력을 받지를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격 자체는 거의 전고점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에 대한 압력은 계속 있었던 네.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전부터 하락이 사실은 시작이 됐었고요. 네. 최근에는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쭉 이런 걸 들어보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하락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래서 크립토 시장, 네. 이제 비트코인 안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들고 나는 네. 그런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냐 매도 타이밍이냐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네. 온체인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런 분석을 봤을 때는 네. 지금 매수세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분석이 언제 나온 건데요? 비교적 이제 근래 최근 네. 이번 주에 네, 네.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제 정도의 자료들을 좀 취합해서 보면 그래도 매수세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아까 이제 원인을 저희가 설명을 할 때 미국의 이 금융시장 뒷단에 있는 이 유동성 자체가 지금 좀 경색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이 지금 풀리지가 약간, 않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지금 제일 지켜야 되는 자산은 네.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인 거고요. 네. 비트코인은 이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사실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데 이 지금 유동성 경색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네. 사실은 연준이 네. 이 분야에 한해서 이제 네. 유동성을 공급하는 어떻게 공급해요? 그 보통은 이제 분야에서? 양적 완화라는 방법으로 네.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자, 금리를 금리도 내려야 되지만 네. 사실 보통 우리가 이제 QE라고 QE, 해서 네. 그래서 레포 시장의 유동성을 네. 직접 공급을 하는 거죠. 퀀티티 이징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연준이 직접 자산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네. 시중에 돈을 풀어줘야 되는 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약간 이렇게 아주 낙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연준이 그런 결정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이게 하고요. 굉장히 얄궂은 상황인 게요. 연준이 10월 FOMC에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는데 네. 양적 긴축을 12월 1일부터 해제하겠다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이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 제가 얘기했던 양적 완화하고 정반대의 네, 이제 네. 행동인데 네. 양적 완화가 이제 자산을 매입하는 거라면 네. 양적 긴축은 연준이 갖고 있던 자산을 팔고 시중에 있는 달러를 빨아들이는 과정이죠. 네. 통화량을 타이트닝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큐티. 통화량을 네. 긴축시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이 이 조절을 네. 좀 실기해서 지금의 유동성 위기가 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구스러운 상황이에요. 어쨌든 위기가 발생했는데 네. 여기서 12월 1일자로 양적 긴축을 풀고 바로 한 열흘 있다가가 12월 FOMC거든요. 네, 네. 그때 그럼 다시 양적 완화를 해? 이거는 너무 좀 창피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저희들도 좀 주목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인지상정, 그러니까 사람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12월 FOMC에서 바로 양적 완화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 금리 인하도 지금 안 해준다고 하고 네, 있는데, 네. 근데 이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사실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물가에 대한 예, 차원이 예, 큰데 네. 이 양적 완화 같은 완화는- 경우는 물가를 크게 건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긴축을 해오던 연준이 예,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어, 푼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왜 그 결정을 한 달 먼저 하지 못했어? 라는 질문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가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제가 만약에 의장 입장이면 좀 고민이 되죠. 아, 그래요. 자, 혹시 이건 그냥 여담일 수도 여담도 아니죠. 캄보디아 범죄 수익 압류가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요거 같은 보세요? 경우는 네. 어떻게 얘기가 됐었냐면요. 미국이 이 캄보디아 이 범죄 수익에 대한 압류를 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네. 비트코인을 빠른 속도로 현금화를 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뭐 정설로 확인된 바는 없고 다만 이런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많은 비트코인이 매물로 나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에는 또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네. 요거는 약간 해프닝으로 봐야 루머라도 되지 심리에는 약간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저건 어떻습니까? 그 반감기 사이클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뭐 이제 제가 완전히 그 아주 정설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개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음. 시기적으로 좀 겹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인 자체는 네. 그 레포 시장, 미국의 단기 이 금융 시장에서의 유동성 긴축이 네.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자산들에도 다 흘러 넘치고 있거든요. 이 영향성이. 그런 와중에 이제 코인이 워낙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하락한 것이고 네.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지 네. 반감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지만 역시 이것도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이 캄보디아 범죄 수익 압류 같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안 좋게 얘기할 수 있죠. 4년 됐으니까 네. 떨어질 때가 됐다. 지난번 반감기가 언제였죠? 24년 아니에요? 24년 반감기인데요. 네. 요 반감기가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반감기 이후에 한 네. 1년 반까지가 상승기고 네. 그때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패턴이 나타나는 게 네. 사실은 이제 공교롭게도 네. 올해 10월, 11월이다 보니까 네. 시기가 겹쳤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2017년인가 그때 반감기 앞두고 엄청 올랐다가 그 다음에 75%까지 빠졌다. 그런 그렇죠. 얘기까지 꺼내는 게 지금 공교롭게도 이렇게 시기가 맞물려서 그렇게 해석들을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런 이제 사이클론을 믿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5만 달러 선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그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성적인 판단인 것 같지는 않아서 네. 4년 주기로 이게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사실 근데 없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성만으로 가진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네. 미치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하기는 그래요. 어렵습니다. 혹시 고래들의 보유 물량 매도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요. 고래라는 네. 거가 어떤 건지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바다 생물 중에 덩치가 제일 큰 게 상위 포식자 고래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서 네, 네. 이 분량 가지고 있는 보유량에 따라서 네. 전자지갑을 분류를 합니다. 네, 네. 6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한 개도 안 갖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새우라고 분류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게 고래 중에서 가장 큰 고래로 분류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요. 네. 사실 이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올해 초 작년 말부터 계속 이미, 팔았었습니다. 1년 내내. 네. 그래서 이 매도 압력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ETF 매수 물량 네. 그리고 DAT 기업의 매수 물량이 사실은 받쳐주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셨어야 돼요. 근데 요 이제 밑에 받쳐주던 친구들이 포기하고 빠지니까 이 매도 물량이 이제 넘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혹시 고래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그게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 차트 같은 거를 웨일 확인할 수 알라트 같은 거? 네, 웨일 얼러트 같은 거는 이제 아주 뭐랄까요? 1차적인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이동했다를 네. 알려주는 서비스고 네. 뭐 좀 이게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글래스노드라든지 아니면 크립토퀀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시면 네.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때 이제 가상자산,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게는 큰 호재가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고 했는데 시장의 기대만큼의 호재는 좀 아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업계에서 기대했던 거는 이제 전략자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네. 보통은 전략자산을 다 샀거든요. 미국이.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좀 살려나 보다. 근데 보통 이제 미국 정부가 사게 되면 네.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 사니까 네, 네.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지 해서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가파르게 올랐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직접 사진 않겠다. 미국이 이제 더군다나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쓸 돈이.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까지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겠죠. 어쨌든 그 실망감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갔다가 네. 올해 중반부터는 비트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예. 비트코인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 받게 되거든요. 많아지면 상승 압력을 받아요? 그렇죠. 시장이 파이를 나눠 갖고 이런 게 아닌가요? 시장의 파이를 나눠 갖는 측면도 있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을 전송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용도가 지금 겹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코인을 사고 팔 때, 네.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에서 숏 포지션, 롱 포지션 잡을 때 증거금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둘은 약간 이제 공생 관계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네.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이 되게 되면 네. 당연히 비트코인도 더 많이 가격이 그렇게 보면 올라가겠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비트코인 시장도 더 좋아질 거라고 또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올해 내내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네. 뜻하지 않게 올해 이제 10월 달에 다시 이제 지정학적 위기 둘이 이제 중국과 관세 협상이 네. 다시 재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네. 그리고 또 B2가 그렇게 많았을지 몰랐는데 네. B2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어서 지금 디레버리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유동성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실각하거나 아니면 이 중간 선거가 내년 10월에 있잖아요. 네, 네. 그때 거기서. 굉장히 대패하지 않는 한 네. 아마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의 하락은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하단을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더 끝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하단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세계에서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인데요. 네, 네. 여기 평균 이제 보유 매수 단가가 한 7만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평균 보유 단가 네. 계속 이제까지. 그렇죠. 네. 전부 다 해서 네. 지금 60만 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그렇군요. 거고요.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네. 이 기업 혼자서 60만 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유 단가가 7만 5천 달러예요. 네네. 그럼 지금보다 10,000달러만 더 내려가면 네. 이제 지금 그때부터는 83,000으로 떨어졌어요. 아까 84,000이다가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마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충격적인 뉴스가 네. 월가의 어떤 이제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내려가서 비트코인 이 가지 많이 갖고 있는 스트래티지가 항복 신호를 보내면 미국 정부가 그걸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센티멘트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7만 5천 달러가 깨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선택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보유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보험적으로라도 네. 좀 매도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이 기업이 실제로 매도를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엄청 커질 비트코인 가능성이 그동안 있죠. 올라타지 못해서 고민했던 분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이게 비트코인이 처음에 올라가게 됐었던 본질적인 어떤 가치 그런 부분에 좀 심대한 타격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모든 자산에 투자할 때 그래요. 사람들이 내려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내려갈 땐 두려워서 못 하는데 올라갈 때 추세적으로 전환이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수익이 있을 거라 거의 믿음에 가까운 확신이 있어야 가는데 어느 정도로 그러면 상단이라기보다 앞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큰 틀에서 말씀을 끝으로 해주세요. 네. 원래 제가 전망했던 거는 예. 연말 전망을 16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망은 네.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네. 근데 저는 이게 내재적인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가치 전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시기의 문제이고 그 선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는 각자의 몫이고요.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